오늘은 저의 인생 그림책 나무를 심은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지오노 글, 프레데릭 바크 그림 햇살과 나무꾼 옹개입니다. 둘의 그림책, 둘의 아이들 출판사에서 그림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나요? 이 그림책을 소개해 드릴 여니까 글밥이 많아서 그냥 읽어드리는 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 장지옥을 프레드릭 바크 그림 햇살과 나무꾼 옹김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그 사람의 행동을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그 행동이 조금도 이기적이지 않고 더없이 고결한 마음에서 나왔으며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세상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면 그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인물을 만난 것이다. 한 40년 전 나는 여행자들이 발길이 닿지 않는 높은 곳으로 긴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프로방스 지방으로 뻗어내린 아주 오래된 알프스 산악지대였다. 그 지역의 동남쪽과 남쪽으로는 시스트롱에서 미라보까지 뒤랑스강 종묘가 경계를 이루고 북쪽으로는 바론지에서 뒤까지 이르는 드롬강 상류가 서쪽으로는 콩다브 내생 평야와 방투 상기슭의 낮은 언덕들이 펼쳐져 있다. 그러니까 바스잘프 지방의 북부 전체와 드론 지방 남부 보클 리즈 지방의 일부가 걸쳐진 곳이었다. 나는 야생 라벤더밖에 자라지 않는 해발 1200에서 1300m 지대에서 그 헐벗고 단조로운 항문지로 긴 산책을 떠났다. 그 지방을 길게 가로질러 사흘 동안 걷고 나니 황폐하기 그지없는 곳이 나왔다. 나는 오래전에 버려진 빈집만 남아있는 마을 옆에 천막을 쳤다. 전날부터 물이 떨어져서 물을 구해야 했던 것이다. 폐허이긴 해도 오래된 말벌집처럼 쥐들이 모여 있으니 한때는 이곳에도 샘이나 우물이 있었을 것 같았다. 실제로 샘이 하나 있었지만 바닥은 말라붙어 있었다. 비바람에 시달려 지붕이 없어진 집 대여섯 차와 종탑이 무너져 내린 작은 성당이 마치 사람 마을의 집과 성당처럼 자리 잡고 있었으나 생명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6월의 맑은 날이었으나 하늘 높이 솟아있는 이 벌거벗은 땅에는 살아갈 듯 세찬 바람이 불어대고 있었다. 바람은 마치 먹이를 먹다 방해받은 들짐승처럼 뼈대만 남은 앙상한 집 속에서 으르렁거렸다. 나는 할 수 없이 천막을 걷었다. 그곳에서 5시간쯤 걸어갔지만 물을 찾기는커녕 찾을 희망조차 보이지 않았다. 온통 메마른 땅에는 억센 풀밭에 자라나 있지 않았다. 멀리 조그만 검은 형체가 서 있는 것이 언뜻 눈에 띄었다. 나는 홀로 서 있는 나무 둥지려니 했다. 혹시나 싶어 그쪽으로 다가가 보았다. 그것은 양치기 노인이었다. 노인의 곁에는 30마리쯤 되는 양이 뜨거운 땅 위에 누워 쉬고 있었다. 노인은 나에게 물통을 건네주고 잠시 후 고원의 우묵한 곳에 있는 양우리로 나를 데려갔다. 그리고 깊은 천연 우물에서 맑은 물을 길어 올렸다. 우물 위에는 간단한 도르래가 달려 있었다. 노인은 거의 말이 없었다. 그것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특징이었으나 노인에게서는 왠지 모를 자신감과 확신이 느껴졌다. 아무것도 없는 이 헐벗은 땅에서 묘한 일이었다. 노인은 허름한 오두막이 아니라 견고한 돌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을 보면 노인이 어떻게 혼자임으로 버려진 집을 되살려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지붕은 튼튼하고 물이 새지 않았다. 지붕의 기와증을 때려대는 바람 소리와 바닷가의 파도 소리처럼 들려오고 있었다. 살림살이는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그릇도 깨끗이 닦여 있고 바닥도 말끔히 청소되어 있었으며 총에는 기름칠이 되어 있었다. 불 위에서 수프가 끓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노인이 감변도를 했음을 알아차렸다. 노인의 옷은 단추가 단단히 달려있고
기운 자국이 보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기워져 있었다. 노인은 나에게 수프를 나누어 주었다. 수프를 먹고 나서 내가 담배 썸지를 내밀었으나 노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했다. 노인에게는 주인처럼 조용했으며 살갑게 굴지는 않아도 정겨워 보였다. 나는 곧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기로 했다. 가장 가까운 마을도 이틀이나 걸어가야 했던 것이다. 이 부근에는 마을도 드물지만 그나마 마을 사정이 어떤지 나는 훤히 알고 있었다. 고지의 산마루에는 4-5개의 마을이 드문드문 떨어져 있었는데 모두 마차 길이 끝나는 참나무 숲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숯을 구워 먹고 살았다. 그런 곳에는 누구나 살아가기 힘겹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견디기 힘든 날씨 속에서 어떤 희망도 없이 서로 부대끼며 이기심만 더해 간다. 오직 그곳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에서 사로잡혀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만 커져갈 뿐이다. 남자들은 집마차에 숯을 싣고 도시로 갔다가 되돌아온다. 이처럼 무감각하게 되풀이되는 생활 속에서는 아무리 착실한 사람이라도 무너지고 만다. 여자들의 마음속에서는 불만이 끓어오른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놓고 경쟁한다. 숯을 파는 일뿐 아니라 성당에서 앉은 자리, 선한 일과 악한 일, 선과 악이 뒤섞여 일상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다투어댄다. 그 위로 바람마저 쉬지 않고 불어와 신경을 거스른다. 자살이 유행처럼 번지고 온갖 범죄가 들끓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양치기 노인은 조그만 자루를 가져와 식탁 위에 도토리를 쏟아 놓았다. 그리고는 도토리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내기 시작했다. 나는 파이프 담배를 피웠다. 나도 거들겠다고 했으나 노인은 자기 일이라고 했다. 사실 그랬다. 노인이 얼마나 정성을 쏟는지 나는 더 이상 우기지 않았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그것이 전부였다. 제법 굵고 좋은 도토리가 한 켠에 쌓이자 노인은 도토리를 10개씩 나누었다. 도토리를 세면서 노인은 다스금 작은 것과 금이 간 것을 골라냈다. 아주 자세히 정성껏 살펴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흠없는 도토리 100개가 쌓이고 나서야 노인은 일손을 멈추었고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다. 노인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평화로웠다. 나는 이튿날도 노인의 집에서 묵어가게 해달라고 했다. 노인은 그런 것에 마음 쓰이지 않는 것 같았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꼭 쉬어가야 할 이유는 없었으나 나는 호기심이 생겼고 노인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노인은 지난밤 정성껏 골라놓은 도토리 자루를 양동이 물에 담그고는 양떼를 몰고 박목장으로 갔다. 노인의 손에는 지팡이 대신 엄지손가락만한 굵기와 1m 50cm쯤 되는 쇠막대기가 들려 있었다. 나는 멀찍이 떨어져서 쉬엄쉬엄 걷는 척하며 따라갔다. 양들의 박목장은 작은 골짜기에 있었다. 노인은 개에게 양떼를 맡기고는 내가 있는 쪽으로 올라왔다. 말도 없이 쫓아왔다고 꾸짖으러 온 줄 알았지만 괜한 걱정이었다. 단지 노인이 가려던 방향에 내가 서 있었던 것이다. 노인은 달리 할 일이 없으면 함께 가자고 했다. 노인은 위로 200m쯤 올라갔다. 목적지에 이르자 노인은 쇠막대를 땅에 꽂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구멍을 파고 도토리 하나를 넣은 다음 흙을 덮었다. 참나무를 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땅이 노인의 것이냐고 물었다. 노인은 아니라고 했다. 땅의 임자가 누구든지 알지 못했다. 아마도 공유지이거나 그 땅에 관심 없는 사람들의 땅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 땅이 누구 것인지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것이다. 노인은 그렇게 100개의 도토리를 정성껏 심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노인은 다시 도토리를 고르기 시작했다. 내가 꽤나 끈질기게 물어보았던지 노인이 대답해 주었다. 노인은 3년 전부터 이 적막한 곳에 나무를 심어왔다고 했다. 이미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고 그 10만 개 중 2만 개가 싹이 텄다. 그 2만 개 중 절반은 들쥐나 다람쥐가 갉아먹거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의 뜻으로 잃게 될 것이라고 노인은 내다보고 있었다. 망구리에 참나무가 살아남아 아무것도 없던 이 땅에서 자라날 것이다. 양치기 노인의 나이가 궁금해진 것은 그때였다. 보기에도 50살이 넘은 듯했다. 노인은 55이라고 했다.
이름은 엘자르 부페였다. 노인은 한때 평야지대에 농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곳에서 성실하게 살았다. 그곳에서 노인은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고 잇따라 아내마저 잃었다. 그 뒤로 노인은 이 고족한 곳으로 물러나와 개와 양을 기르며 한가롭게 사는 것을 기쁨으로 살았다. 노인은 나무가 없어서 이곳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달리 중요한 일도 없었기 때문에 이곳을 바꾸어 보기로 했다고 노인은 덧붙였다. 그 당시 나는 젊은 나이였으나 혼자 살고 있었으므로 고독한 사람들과 묘하게 마음이 통했다. 그런데도 실수를 하고 말았다. 바로 젊은 나이 때문에 오직 나 자신과 관계된 일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일만 마음에 두고 미래를 상상했던 것이다. 나는 노인에게 30년 뒤면 망구루의 참나무가 굉장하겠다고 말했다. 노인은 하나님께서 목숨을 부지하게 해주신다면 앞으로 30년 동안 많은 나무를 심을 테니 그 망구루는 바다의 물 한 방울 같을 거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노인은 이미 너도밤나무 재배법을 공부하여 집 근처에서 어린 너도나무, 밤나무 묘목을 가꾸고 있었다. 양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철망을 두른 묘목장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노인은 골짜기에 자작나무를 심을 생각도 하고 있었다. 몇 미터 땅속에 습기가 잠들어 있다는 것이다. 다음 날 우리는 헤어졌다. 이듬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나는 5년 동안 전쟁터에 나가 있었다. 병사였던 나는 나무 생각을 거의 할 수 없었다. 아니 사실은 그때의 일이 내 마음속에 별로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나무 심는 일을 한때 유행이나 우표 수집처럼 생각하고 이미 잊어버린 것이다. 전쟁이 끝나자 내게 남은 것은 얼마 안 되는 제대 수단과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뿐이었다. 그 황량한 지방으로 다시 길을 떠났을 때 나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그곳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죽은 마을 너머로 멀리 잿빛 안개 같은 것이 융단처럼 높은 산을 덮고 있는 것이 보였다. 전날부터 나는 나무를 심던 양치기를 떠올리고 있었다. 나는 지금쯤 참나무 망구루가 꽤나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겠지 하고 생각했다. 나는 5년 동안 사람이 죽는 것을 하도 많이 보아서 엘자르 부피의 노인도 당연히 죽었으리라고 생각했다. 더구나 20대 젊은이의 눈에는 50대 노인은 앞으로 죽을 일밖에 남지 않은 사람처럼 비친다. 노인은 죽지 않았다. 오히려 전보다 정정했다. 노인은 직업을 바꾸었다. 양은 이제 4마리밖에 없고 그 대신 100개쯤 되는 벌통이 있었다. 어린 나무를 헬칠까봐 양들은 치워버린 것이다. 노인은 전쟁에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다. 나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은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나무를 심어왔던 것이다. 1910년에 심은 참나무는 이제 10살이 되어 나나 노인보다 키가 컸다. 가슴이 뭉클했다. 나는 말 그대로 할 말을 잃었고 노인도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온종일 말없이 숲속을 거닐었다. 숲은 3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가장 넓은 곳은 11km나 뻗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아무런 기술적 도움도 없이 오직 한 사람의 손과 영혼에서 나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인간이 파괴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는 하나님만큼 유능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노인은 자신의 뜻을 실천에 옮겼고 어깨 높이까지 자란 너도 밤나무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이 그 증거였다. 참나무들은 들쥐나 다람쥐에게 갉아먹힐지도 모르는 시기에서 벗어나 울창하게 자라났다. 이제는 하나님조차 태풍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이 창조물을 파괴할 수 없으리라. 노인은 나에게 훌륭한 자작나무 숲도 보여주었다. 그 나무들은 5년 전 그러니까 1915년에 심은 것으로 그때 나는 베리딩에서 싸우고 있었다. 노인은 땅 밑에 습기가 있다고 생각했던 골짜기마다 자작나무를 심었고 그 짐작은 들어맞았다. 그 나무들은 젊은이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튼튼했다. 게다가 창조는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 같았다. 노인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할 일을 꾸준히 해나갔을 뿐이다. 나는 마을로 내려오다가 아득히 먼 옛날부터 말라있던 도랑에 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그러게 멋진 변화는 처음 보았다. 예전에는 아주 먼 옛날에는
이 도랑에도 물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말했던 황폐한 마을 중 몇몇은 로마 시대의 유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옛마을 터에 세워져 있던 것인데 고고 학자들이 그곳에서 발굴 작업을 하다가 낚시 바늘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러나 20세기에는 물탱크가 없으며 이곳에서 물을 얻을 수 없었다. 바람도 얼마간의 씨앗을 퍼뜨렸다. 물이 돌아오면서 버드나무, 고리버들, 풀밭, 기름진 땅, 꽃, 그리고 삶의 이유 같은 것들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 변화가 아주 천천히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사로운 일로 받아들였다. 산토끼나 멧돼지를 쫓아 호젓한 곳까지 올라온 사냥꾼들은 어린 나무들이 질비한 것을 보았지만 대지의 자연스러운 변덕쯤으로 여겼다. 덕분에 아무도 노인의 일에 끼어들지 않았다. 만약 누군가 의심했다면 회방을 놓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의심할 수가 없었다. 고결하기 그지없는 일을 그토록 우직하게 계속하다니 마을이나 관창에서 누가 상상할 수나 있겠는가. 자, 여러분 감동적이네요. 나는 1920년부터 해마다 엘자르 부피의 노인을 찾아갔다. 나는 노인의 뜻을 굽히거나 의심을 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노인에게 시련이 없을 리 없다. 나는 노인이 겪었을 좌절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만한 성공을 거두려면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야 했음을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그러한 열정이 확고한 승리를 거두려면 절망을 딛고 일어나야 했으리라. 한때 노인은 1년 동안 10,000그루가 넘는 단풍나무를 심었다. 그러나 단풍나무는 모두 죽었다. 이듬해에 노인은 단풍나무에서 손을 떼고 참나무보다 더 잘 자란다는 너도 밤나무를 다시 심었다. 이 남다른 면모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노인이 철저히 고독하게 지내고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얼마나 고독했는지 말년에 이르러서는 말하는 법을 잃어버렸을 정도였다고 한다. 아니 말할 필요를 못 느꼈던 것 같다. 1933년 깜짝 놀란 산림감시원이 노인을 찾아왔다. 산림감시원은 천연숲이 위험해질도 모르니 밖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고 지시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산림감시원은 노인에게 숲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처음 보았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노인은 집에서 12km 떨어진 곳까지 너도 밤나무를 심으러 다녔다. 그때가 75이었기에 때문에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지 않으려고 나무를 심고 있던 장소에 작은 돌집을 지으려 하고 있었다. 이듬해 노인은 실제로 집을 지었다. 1935년 정식 정부대 표단이 천연숲을 조사하러 왔다. 산림청의 높은 사람 한 사람과 국회의원 한 사람 그리고 전문가들이었다. 그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다. 그리고는 뭔가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다행히 쓸모있는 일 딱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라에서 숲을 보호하고 그 숲의 나무로 숯을 굽지 못하게 한 것이다. 싱싱한 어린 나무들이 아름다우면 그들조차 매혹당할 수밖에 없었다. 숲의 아름다움이 국회의원까지 사로잡은 것이다. 대표단의 산림 전문가 중에 내 친구가 있었다. 나는 친구에게 숲의 비밀을 설명해 주었다. 그 다음 주에 우리는 엘제아르 부피의 노인을 찾아갔다. 노인은 대표단이 둘러보던 장소에서 20km 떨어진 곳에 한창 일하고 있었다. 그 산림 전문가는 역시 내 친구다웠다. 친구는 같이 있는 일을 알아보았다. 입을 다물고 있을 줄도 알았다. 나는 선물로 가지고 간 달걀을 몇 개 꺼내 놓았다. 우리는 셋이서 도시락을 나누어 먹고 말없이 경치를 바라보며 몇 시간을 보냈다. 우리가 지나온 쪽은 6, 7m 높이의 나무들로 덮여 있었다. 나는 1913년의 그 지방 풍경을 떠올렸다. 항무지, 규칙적이고 평화로운 노동과 높은 곳의 상쾌한 공기, 검소한 식사,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화 덕분에 노인은 위험이 느껴질 만큼 건강했다. 신이 내린 일꾼이었다. 나는 앞으로 노인의 나무를 몇 헥타르나 더 심을지 생각해 보았다. 떠나기 전에 내 친구가 이곳 토양에 맞을 나무 종류에 대해 짤막하게 말해 주었다. 굳이 강요하지 않았다. 잠시 후 친구가 나에게 말했다. 저분이 나무에 대해 나보다 잘 아니까.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1시간쯤 걷고 나서 친구는 다시 덧붙였다. 저분은 나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스스로 행복해지는 훌륭한 방법을 발견한 거야. 저분은 나무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스스로 행복해진 훌륭한 방법을
발견한 거야. 이 산림 전문가 덕분에 숲뿐 아니라 노인의 행복도 지켜졌다. 세 사람의 산림 감시원을 임명하고 벌목꾼들이 뇌물을 주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일려두었던 것이다. 숲이 심각한 위기를 겪은 것은 1939년 세계 2차 대전 때뿐이었다. 당시에는 자동차가 목탄가스로 움직였기 때문에 항상 나무가 모자랐다. 이 때문에 1910년 심은 참나무 숲을 베기 시작했으나 숲이 도로에서 너무 멀리 있어서 경제적으로 수지가 맞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숲을 포기했다. 양치기 노인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노인은 30km 떨어진 곳에서 1차 세계대전에 신경 쓰지 않았던 것처럼 2차 세계대전에도 신경 쓰지 않고 평화롭게 자기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1945년 6월 나는 마지막으로 엘자르 부피의 노인을 만났다. 그때 노인은 87살이었다. 나는 다시 그 옛날 항무지 갔던 곳으로 길을 떠났는데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가운데서도 뒤랑스 계곡에서 산 위까지 버스가 다니고 있었다. 나는 예전에 걸어갔던 곳을 알아보지 못했다. 버스가 빨리 달리는 탓이려니 생각했다. 난생 처음 가보는 장소를 지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마을 이름을 보고서야 그곳이 예전에 황량한 폐허였던 마을임을 깨달았다. 나는 베르공 마을에서 내렸다. 1913년에 12호째의 집이 있던 그 마을에는 세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난폭하고 서로 미워했으며 덧사냥으로 먹고 살았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원시인이나 다름없었다. 주변에는 쐐기풀이 버려진 집들을 덮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희망이 없었다.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태에서 선한 일을 생각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변했다. 심지어 공기마저 예전의 날을 맞이하던 세차고 건조한 돌풍대세 부드러운 산들 바람이 향기를 싣고 불어왔다. 저 높은 곳에서는 물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숲속에 부는 바람소리였다. 마침내 더욱 놀랍게도 연못으로 흐르는 진짜 물소리까지 들렸다. 사람들이 만든 샘에 물이 넘치는 것이 보였다. 무엇보다도 감동적인 것은 생가에 심어놓은 보리수로 벌써 4살쯤 되어 잎이 무성한 그 나무는 명백히 부활의 상징이었다. 더구나 베르공 마을에는 결코 희망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을 한 흔적이 있었다. 희망이 돌아온 것이다. 무너진 집과 담장이 헐리고 5채의 집이 새로 들어서 있었다. 지금은 작은 마을에 28명이 살고 그 중에는 젊은 부부도 4쌍이 있었다. 이제 막 벽을 칠한 새 집들이 채소밭을 둘러싸고 있었고 양배추와 장미나무, 파와 금호초, 샐러리와 아네모네 등 채소와 꽃이 가지런히 자라고 있었다. 이제는 살기 좋은 것이 된 것이다. 나는 거기서부터 걸어갔다.